최초의 UDT 특수부대 여군 출신의 여교사가 한 남자 고등학교에 부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선생들에게 욕설을 하며 성희롱, 심지어 교실에서 담배까지 피는 일진 양아치 학생들을 UDT의 방식으로 혼내주고 개박살 내면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콰아으.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는 파도 소리가 고막을 찢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서해의 성난 바다는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물보라를 뿜어내며 작은 고무보트를 장난감처럼 뒤흔들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세상이 경외와 두려움으로 부르는 그 이름. 그곳의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대원, 독사 천무지는 쏟아지는 바닷물을 정면으로 맞으며 앞을 응시했다. 작전 목표 지점인 적진의 해안선이 희미하게 보였다. 태하. 장비 결속 상태 최종 확인해. 그녀의 외침은 폭풍 우 소리에 묻혔지만 등 뒤의 젊은 대원은 용케 알아듣고 우렁차게 답했다. 이상 없습니다, 교관님. 이태하 하사. 그녀가 직접 선발하고 훈련시킨 가장 아끼는 제자였다. 열정과 패기,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강인한 체력. 천무지는 이태하의 모습에서 자신의 신입 시절을 보았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다. 그 순간 집채만 한 파도가 그들의 보트를 덮쳤다. 시야가 하얗게 변하고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느낌과 함께 보트는 맥없이 뒤집혔다. 천무지는 수없이 반복한 생존 훈련대로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수면 위로 솟구쳤다. 하지만 이태하는 보이지 않았다. 태하. 그녀는 미친 듯이 주변을 살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복된 보트 아래에서 허우적거리는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그의 다리가 보트의 로프와 그의 장비에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패닉에 빠진 그는 산소를 미친 듯이 소모하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천무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갑고 어두운 심해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칼을 뽑아 엉킨 로프를 끊어내고 그의 공기호흡기를 확인했다. 공기압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보조호흡기를 그의 입에 물리고 그를 끌어안은 채 수면을 향해 필사적으로 발길질했다. 하지만 성난 파도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거대한 물의 장벽이 그들을 다시 심해로 내리눌렀다. 이태하의 몸부림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잡고 있던 그 단단하던 손이 서서히 풀리고 있었다. 안 돼. 천무진의 눈앞에서 이태하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의 입에서 마지막 공기 방울이 허무하게 터져나왔다. 그녀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간 그의 몸은 심해의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바닷물 뿐이었다. 1년 후 인천항. 오랜 운항을 마친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둔중한 고동 소리를 내며 부두에 정박했다. 천무지는 낡은 여객 터미널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인천해양공업고등학교 기간제 체육교사 임용 서류가 구겨져 있었다. 군사법원의 조사는 그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기상 악화와 장비 결함.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내가 그의 장비를 직접 확인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빨리 그를 발견했더라면, 내가 더 강했더라면. 후회와 죄책감은 독사의 독처럼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다. 결국 그녀는 전역을 신청했다. 모두가 전설의 퇴장을 안타까워했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인천이었다. 자신의 제자를 삼킨 저주받은 서해가 눈앞에 펼쳐진 도시. 그리고 그곳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인천해양공업고등학교.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친 파도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 모여 있다는 곳.
그곳에서 제2의 이태아가 나오는 것을 막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자신에게 내린 유일한 형벌이자 구원을 향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녹슨 쇠 냄새와 짠내, 정체 모를 디젤류 냄새가 훅 끼쳐왔다. 바닷바람에 부식되어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 깨진 창문을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교실, 운동장 한편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낡은 어망과 부표들. 학교라기보다는 버려진 항구의 창고 같은 모습이었다. 교장실의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밤새 마신 술이 덜 깬 듯한 얼굴의 교장은 그녀의 이력서에 적힌 해군 특수전전단이라는 6글자를 보고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천무진 선생이라 여길 왜 왔소? 선생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닌데. 아니, 여긴 사람이 올 곳이 아니지. 교장은 책상 서랍에서 소주병을 꺼내 종이컵에 따르더니 그녀에게 권하는 신용까지 했다. 우리 학교 애들은 학생이 아니오. 부두에 들러붙은 따개비 같은 놈들이지. 제 힘만 믿고 서로 긁어대고 상처 내다가 나이 차면 배를 타든가 아니면 교도소로 긁혀 떨어져 나가든가. 둘 중 하나요. 선생, 그딴 거 없어. 새로 들어온 힘자랑할 상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교장의 눈에는 체념과 냉소가 가득했다. 이 학교에 대한 그리고 이곳의 아이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버린 자의 얼굴이었다. 특히나 선생처럼 젊고 예쁜 여자는 더 힘들어. 그놈들은 선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 천무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교장이 건넨 교실 열쇠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를 지나는 내내 수십 개의 눈알이 하이에나처럼 그녀를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위아래를 훑는 노골적인 시선, 음흉한 미소, 들리듯 말듯한 저질스러운 농담들. 하지만 천무진의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배정받은 2학년 5반 교실 문 앞에 섰다. 텅 빈 교실. 창문 너머로 잿빛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를 짓누르는 죄책감의 근원이자 그녀가 평생을 바쳤던 전장. 그리고 이제 그녀의 새로운 전쟁터가 될 곳. 천무진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뱀의 눈처럼 차갑고 서늘하게 빛났다. 태아야, 보고 있니? 나 도망치지 않았어. 너를 삼킨 이 바다 앞에서 너와 같았던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놈들로 만들어낼 거다. 그러니 지켜봐줘. 나의 마지막 작전을.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고장난 사이렌처럼 길고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상처 입은 물범이 스스로 심해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2학년 5반 교실은 무법지대 그 자체였다. 문을 열자 자욱한 담배 연기가 시야를 가렸고 매캐한 니코틴 냄새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교실은 온갖 소음의 전시장 같았다. 창가 쪽에서는 대여섯 명이 보란듯이 담배를 피우며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고 뒷자리에서는 누군가 틀어놓은 스피커에서 시끄러운 음악이 터져 나왔다. 책상에 보란듯이 다리를 올리고 누워 자는 놈, 스마트폰으로 여자의 신체 부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영상을 보며 낄낄대는 놈까지. 이곳은 교실이 아니라 정글의 포식자들이 모여있는 동굴이었다. 천무진이 교탁 앞에 서자 소음이 잠시 잦아들었다. 40개에 가까운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이나 존중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온 이방인을 향한 경계심과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잔인한 즐거움만이 번뜩였다. 조용.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소음에 그대로 묻혔다. 그때 뒷자리에서 누군가 음흉한 목소리로 외쳤다. 와, 이번 선생은 몸매 죽이는데?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 말을 시작으로 억눌렸던 야유와 조롱이 폭발했다. 쌤, 애인 있어요? 없으면 나랑 사귀시다.
운동 좀 했나 본데 어디 한번 만져봐도 돼요? 그때 사천왕 중 하나인 최일도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다. 그는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가슴 부근에서 시선을 멈추고는 음흉하게 웃었다. 이야 선생님, 가슴도 군대에서 훈련받은 겁니까? 방탄조끼 역할을 제대로 하겠는데? 교실은 폭탄을 맞은 듯 웃음바다가 되었다. 학생들은 책상을 두드리며 포효했다.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도발이었다. 교실의 왕, 백호람은 의자에 기대앉아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재미있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내가 어디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고 말하고 있었다. 천무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지워져 있었다. 분노, 수치심, 당혹감.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해군 특수전전단 교관 독사의 스위치가 켜지고 있었다. 그녀는 눈앞의 학생들을 아이들이 아닌 통제해야 할 적대 세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위협 수준, 주동자, 동조자, 방관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분석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얼음장 같던 눈동자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독사처럼 섬뜩하고 차갑게 빛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기가 파도처럼 퍼져나가 교실 전체를 휘감았다. 왁자지껄하던 웃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학생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한기와 공포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바로 앞에서 깐족거리던 최일도는 마치 뱀 앞의 개구리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교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리자 천무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모두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나는 오늘부터 너희를 가르칠 천무진이다. 그녀는 분필을 들어 칠판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진. 세 글자가 마치 낙인처럼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리고 이것은 내 교실이다. 내 교실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그녀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백호람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규칙? 웃기지 마. 이 교실의 규칙은 내가 정해.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명령이야? 왕이 직접 나선 것이다. 얼어붙었던 분위기에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천무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교실의 가장 높은 곳에 군림하는 백호람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너보다 강하니까. 그 한마디에 백호람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그때 그의 옆에 있던 책사 서지혁이 안경을 고쳤으며 나섰다. 선생님, 말로만 강하다고 하시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희는 몸으로 부딪혀야 믿는 단순한 놈들이라서요. 서지혁은 창밖의 낡은 부두를 가리켰다. 저기 1번 부두에 배 묶어두는 밧줄 아시죠? 기름이랑 바닷물에 절어서 엄청 미끄럽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저걸 맨손으로 기어오르는 놈을 진짜 사나이로 쳐주죠. 지금까지 성공한 건 우리 호람이 형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결투 신청이었다. 그녀가 가진 여성이라는 약점을 파고들어 남성성과 힘의 상징인 그 시험대 위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교활한 함정이었다. 천무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그 도발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좋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서지혁의 표정이 굳었다. 대신 내가 이기면 너희네. 내 훈련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실험체가 된다. 숨 쉬는 법부터 다시 배우게 될 거다. 숨 쉬는 법. 그 단어는 해군 특수전전단의 지옥줄을 통과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섬뜩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교실 안에 누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살벌한 기운만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수업 종료종이 울렸다. 천무진은 칠판을 닦지도 않은 채 교실을 나섰다.
문을 닫기 전 그녀는 백호람을 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방과 후 1번 부두에서 보자. 울지나 마라 애송이들아. 방과 후의 1번 부두는 거대한 야외 격투장이었다. 소문을 들은 전교생이 낡은 부두를 가득 메웠고 그들은 새로운 여교사와 학교의 제왕이 벌이는 세기의 대결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중이 아닌 잔인한 구경꾼의 흥분이 가득했다. 그들은 백호람의 압도적인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대결의 무대는 십수년은 좋게 넘었을 낡은 콘크리트 부두였다. 만조 때가 되면 물에 잠기는 기둥에는 초록색의 물이끼와 따개비가 징그럽게 붙어 있었다. 그리고 부두 끝에서 수면까지 검은 기름과 바닷물에 절어번들거리는 굵은 정박용 밧줄이 흉물처럼 늘어져 있었다. 보기만 해도 소나기에 힘이 풀리는 듯한 최악의 조건이었다. 백호람은 이미 우통을 벗어 던진 상태였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그의 등과 어깨 근육은 마치 잘 깎아놓은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환호를 즐기며 멀리서 걸어오는 천무진을 향해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선생, 몸은 풀었나?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치마 입은 여자라고 봐줄 생각은 있는데 말이야. 천무진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입고 있던 낡은 트레이닝복 상의를 벗어 던졌다. 드러난 것은 가느다란 팔과 어깨가 아니었다. 얇은 민소매 티셔츠 아래 오랜 훈련으로 잘게 갈라진 등 근육과 실전 속에서 생긴 듯한 희미한 흉터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군살 하나 없이 오직 생존과 전투를 위해 압축된 근육. 그녀의 몸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무기였다. 서지혁이 심판을 자처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수면에서 출발해서 저 밧줄을 타고 부두 위로 올라오면 됩니다. 먼저 우리들의 제왕, 백호람 형님부터. 와! 함성과 함께 백호람은 부두 아래로 가볍게 뛰어내렸다. 그는 물속에서 밧줄을 잡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온몸의 근육이 폭발했다. 크악! 그는 짐승 같은 함성을 지르며 오직 팔의 힘만으로 밧줄을 당겨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의 이두박근과 광배근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미끄러운 밧줄에 손이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그는 무식한 힘으로 버텨내며 한 뼘 한 뼘 기어 올랐다. 마침내 그의 손이 부두 끝에 닿았을 때 그는 포효하며 몸을 끌어올렸다. 1분 12초. 그의 최고 기록이었다. 학생들은 열광했다. 저것이 바로 인천해양공고를 지배하는 힘이었다. 백호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래에 있는 천무진을 내려다보며 조소했다. 이제 천무진의 차례. 그녀는 요란한 준비운동 없이 부두 끝에 서서 밧줄과 바다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약속이나 한 듯 소음이 멎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다로 몸을 던졌다. 요란한 물보라가 아닌 슥 하는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깨끗한 입수였다. 그녀는 물속에서 밧줄을 잡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켜보던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녀는 팔 힘만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녀는 밧줄에 몸을 밀착시키더니 다리를 밧줄에 교차시켜 단단히 감았다. 그리고는 마치 거대한 뱀이 나무를 오르듯 온몸의 근육을 유기적으로 사용하며 율동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팔로 당기고 다리로 지탱하고 다시 코어의 힘으로 몸을 끌어올리는 힘의 낭비가 전혀 없는 효율적인 움직임. 그것은 해군 특수전전단 대원들이 밧줄을 오를 때 사용하는 일명 바다뱀 자세였다.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백호람의 등반이 힘과 힘이 부딪히는 투쟁이었다면 천무진의 등반은 물과 하나가 된 유형에 가까웠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백호람이 헉헉거리며 도달했던 부두 끝에 그녀는 너무나도 손쉽게 도달했다.
그리고는 가볍게 몸을 튕겨 사뿐히 부두 위에 착지했다. 기록 48초. 운동장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경악과 충격. 자신들이 믿었던 힘의 신화가 눈앞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깨져버린 것에 대한 혼란. 백호람은 멍한 표정으로 물에 젖은 채 자신 앞에 서 있는 천무진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몸에서는 바닷물과 함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자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천무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넋이 나간 백호람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부두 위의 모든 학생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힘만으로는 부두의 깡패밖에 되지 못한다. 진짜 강함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기술에서 나온다. 오늘부터 너희의 놀이터는 끝났다. 그녀는 쓰러져 있는 백호람을 지나쳐 멍하니 서 있는 서지혁, 강대웅, 최일도를 향해 말했다. 내일 아침 6시 운동장으로 집합. 너희의 첫 번째 실험을 시작한다. 다음 날 새벽 6시.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인천 앞바다와 학교 운동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사천왕과 그들을 따르는 10여 명의 학생들은 밤새 설친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설마 진짜로 뭘 하겠어? 하는 오만한 생각과 어제 부두에서 보았던 압도적인 모습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천무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군더더기 없는 훈련복 차림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학교 창고 구석에서 찾아낸 먼지 쌓인 구형 고무보트 IBS를 혼자서 끌고 오고 있었다. 좋기 100kg은 넘어 보이는 무게. 그녀는 보트를 그들의 발치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둔탁한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오늘부터 너희는 학생이 아니라 훈련병이다. 나는 교관이고. 그녀의 목소리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위압적이었다. 첫 번째 훈련. 보트 머리 위로. 네. 이걸 들라고요? 최일도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다. 질문은 허용하지 않는다. 실시. 학생들은 투덜거리며 보트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젖은 모래와 진흙을 머금은 고무보트는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힘을 써봤지만 보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힘주는 방향이 달라 우왕좌왕하기만 했다. 그렇게 해서는 평생 들어도 못 든다. 천무진은 그들 옆에 섰다. 힘을 한 곳으로 모으는 법부터 배워라. 리더는 누구냐? 백호람. 내가 구령을 통제해. 나머지는 너희 왕의 목소리에만 집중한다. 너희는 이제 개인이 아니다. 한 팀이다. 백호람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섰다. 준비. 앉아. 어깨에 올리고. 하나, 둘, 셋 들어. 그의 우렁찬 구령에 맞춰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일제히 힘을 썼다. 마침내 거대한 고무보트가 그들의 머리 위로 천천히 떠올랐다. 성공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좋다. 이제 그걸 들고 저기 보이는 백사장 끝까지 뛰어갔다 온다. 제한 시간 30분. 실시. 미쳤어. 저기까지 어떻게 가?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천무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시간은 흐른다. 그 한마디에 학생들은 이를 악물고 뛰기 시작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 위를 100kg이 넘는 무게를 머리에 이고 달리는 것은 고문 그 자체였다. 어깨는 부서질 듯 아팠고 폐는 터질 것 같았다. 얼마 못 가 대열이 무너지고 보트가 한쪽으로 기울며 몇몇이 깔릴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무릎 꿇지 마. 무릎 꿇는 순간 끝이야. 백호람이 악을 썼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팀 전체를 위해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가장 무거운 중앙 부분을 맡아 비틀거리는 동료들의 무게까지 버텨내고 있었다. 30분이 영원처럼 흘러 마침내 그들이 출발점으로 돌아왔을 때 전원은 그대로 모래사장 위에 시체처럼 쓰러져 버렸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다. 오전 훈련 끝. 아침 먹고 1교시 체육 시간에 다시 집합한다. 천무진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학생들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날 이후 인천해양공고의 체육 시간은 완전히 변했다. 더 이상 공을 차거나 농구를 하는 시간은 없었다. 운동장은 거대한 야외 훈련장이 되었다. 학생들은 들것에 사람을 싣고 달렸고 거대한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천무진이 전투 체력 단련이라 부르는 훈련이었다. 당연히 불만은 폭주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천무진은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그녀는 모든 훈련을 그들과 함께, 아니 그들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수행해냈다. 학생들이 들것을 나르다 지쳐 쓰러지면 그녀는 혼자서 들것의 양쪽을 들고 달렸다. 통나무가 무겁다고 불평하면 그녀는 가장 무거운 중앙에서 2인분의 무게를 짊어졌다. 그녀의 존재 앞에서 힘들다는 말은 가장 비겁한 변명이 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훈련 중 찰과상을 입은 학생들을 데리고 보건실을 찾았다. 보건실은 언제나처럼 시끄러운 싸움 끝에 찾아온 학생들, 실습 중에 다친 학생들로 북적였다. 보건교사 박은영은 능숙하고 차분하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교사들과 달리 천무진을 별종 취급하거나 피하지 않았다. 천 선생님, 아이들 좀 살살 다루세요. 매일같이 환자가 몰려와서 제가 다 몸살이 날 지경이에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천무진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있었다. 소독약 여기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하필 우리 학교로 오신 거예요? 선생님 같은 분이라면 더 좋은 곳도 많았을 텐데. 천무진은 약을 챙기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이들이 좋아서. 박은영은 피식 웃었다. 거짓말. 선생님 눈은 아이들이 좋아서 보는 눈이 아니에요. 마치 부서진 기계를 고치려는 기술자 눈에 가깝지. 그녀는 창밖 혼자 샌드백을 치고 있는 백호람을 보며 말했다. 저 아이 호람이. 왜 저렇게 악착같이 강한 척하는지 아세요? 천무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호람이 아버지가 원양어선 선원이셨어요. 10년 전인가 태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혔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시신도 없이 장례를 치렀죠. 그 뒤로 호람이는 자기가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한다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강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어요. 저 아이의 공격성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에요. 또다시 소중한 걸 잃을까봐, 약해 보이면 모든 걸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온몸에 가시를 세우고 있는 거죠. 박은영의 말은 예리한 칼이 되어 천무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두려움. 그렇다. 이태아의 눈에서도 마지막 순간 그것을 보았다. 자신의 제자 역시 강함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쓰러져간 것이다. 백호람의 모습 위로 이태아의 얼굴이 겹쳐졌다. 오만하고 거칠어 보였던 그 소년의 모습 뒤에 아버지의 부재라는 거대한 상처와 가장의 무게라는 버거운 짐이 숨겨져 있었다. 천무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상대하는 아이들이 단순한 훈련병이 아니라 각자의 상처를 지닌 인간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임무는 그저 강철을 두들겨 단단하게 만드는 대장장이의 일이 아니었다. 이미 한번 부서지고 녹슨 강철을 다시 녹여 그 안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상처를 메워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올바른 형태로 벼려내야 하는 재련의 과정이었다. 그 깨달음은 그녀의 어깨를 더 무겁게, 그리고 그녀의 눈빛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운동장이 힘과 서열의 왕국이었다면 본관 3층 구석의 낡은 선박 설계실은 세상으로부터 잊힌 별천지였다.
그리고 그 별천지의 유일한 주인은 2학년 김민재였다. 김민재는 운동장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이였다. 햇빛을 본 적 없는 것처럼 하얀 피부, 마른 체격, 그리고 두꺼운 안경 너머로 세상을 관찰하는 조용한 눈. 그는 복도에서 사천왕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투명 인간처럼 벽에 붙어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설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순간 그는 그 누구보다 위대한 제왕이 되었다. 그날도 김민재는 자신의 왕국에서 걸작을 빚어내고 있었다. 그가 몇 달간 공들여온 파랑 관통형 고속 경비정의 선체 설계도, 복잡한 유체역학 계산과 수백 개의 변수가 적용된 그의 설계도는 컴퓨터 화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기존 경비정의 단점인 높은 파도에서의 안정성 문제를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설계로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설계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불청객들이 들이닥쳤다. 최일도와 그의 무리였다. 천무진의 훈련에 앙심을 품고 있던 그들은 가장 손쉬운 분풀이 상대를 찾아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어이 컴돌이. 여기서 또 혼자 뭐하고 있냐? 최일도는 김민재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다. 이게 뭐냐? 배 그림. 이딴 거 그려서 뭐하냐? 배 한 번 타본 적도 없는 놈이.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졌다. 김민재는 얼굴이 하얘진 채로 말했다. 만지지 마. 만지면 어쩔 건데? 최일도는 보란 듯이 마우스를 빼앗아 화면을 마구 휘저었다. 김민재가 그것을 뺏으려 몸을 날렸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발에 걸린 컴퓨터 본체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 화면은 지지직거리며 검게 변했다. 김민재가 몇 달간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단 한순간에 검은 화면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아! 김민재는 무너진 본체를 붙잡고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조차 고이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은 때로 눈물마저 마르게 했다. 최일도 무리는 일이 커진 것을 느끼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 했다. 그때 설계실 입구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까지. 천무진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에 최일도뿐만 아니라 소란을 듣고 구경 온 백호람과 다른 사천왕 멤버들의 얼굴까지 굳어졌다. 천무진은 예상과 달리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넘어진 컴퓨터 본체와 영혼이 빠져나간 듯 앉아있는 김민재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백호람을 포함한 사천왕 4명을 불렀다. 너희들이 이 학교의 왕이라고 했지. 그럼 책임지는 법도 알아야 할 거다. 저 컴퓨터 원래대로 복구해봐. 네. 저희가 컴퓨터를 어떻게 해? 서지혁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천무진의 시선에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마지못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전원 버튼을 눌러봤지만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만 가득했다. 백호람은 답답한 듯 본체를 주먹으로 한번 쿵 쳤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그들이 자랑하는 완력과 배짱은 복잡한 기계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천무진은 그들의 무력함을 충분히 확인시킨 뒤 김민재에게 고갯짓을 내 것을 되찾아와. 김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잡았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더니 이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현란하게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알 수 없는 명령어들이 화면을 채웠고 그는 침착하게 시스템 복구 모드로 진입했다. 그는 손상된 파일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백업 데이터를 불러왔다. 그리고는 사천왕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이 설계는 기존 경비정 선체가 파도를 맞고 튀어오르는 슬래밍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체 중앙을 뾰족하게 만들어 파도를 가르며 지나가도록 만든 거야.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저항값 때문에 속도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어서 선체 후미에 보조 날개를 달아 양력을 발생시켜 자신의 분야에 대해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지식에 대한 확신과 열정만이 가득했다. 사천왕은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의 홍수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고 있었다. 얼마 후 화면에는 그가 작업하던 설계도가 기적처럼 다시 떠올랐다. 천무진은 다시 일어선 김민재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굳어있는 사천왕을 향해 말했다. 똑똑히 봐라. 이것도 힘이다. 너희가 이해할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종류의 강함이다. 그녀는 백호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배가 바다에 뜨려면 너희처럼 강철을 자르고 용접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 배를 처음부터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 엔진만 있고 설계도가 없으면 그건 바다에 띄워야 할 배가 아니라 그냥 고철 덩어리일 뿐이야. 진정한 팀은, 진정한 강함은 서로 다른 힘을 존중하고 그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 너희는 너희 배의 심장을 부술 뻔했다. 명심해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천왕의 오만한 자존심을 부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깨달음을 새겨넣고 있었다. 백호람은 처음으로 주먹의 힘이 세상의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경이로운 눈으로 김민재를 바라보고 있었다. 천무진이 일으킨 균열은 사천왕의 세계를 뿌리부터 흔들었다. 힘의 서열은 무너졌고 기술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왕국이 얼마나 편협하고 무지한 것이었는지를 매일같이 깨닫고 있었다. 혼란스러웠다. 이대로 그녀에게 흡수당해 이름 없는 훈련병 중 하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저항해 볼 것인가? 그날 밤 그들의 아지트는 학교가 내려다 보이는 월미도의 한 방파제 끝이었다. 집어삼킬 듯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네 명은 말없이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서지혁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움직여서 뭘 어쩔 건데? 밧줄 타기? 설계도 그리기? 뭘 해도 우리가 지잖아. 최일도가 자포자기한 듯 소리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판을 짜야지. 서지혁의 안경 너머로 교활한 빛이 스쳤다. 단판 승부로는 안 돼. 저 여자는 괴물이니까. 하지만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극한의 고통이라면 어떨까?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도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몸을 혹사당하면 버틸 수 없어. 정신이 먼저 무너질 거다.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자 가장 거대한 도박이었다. 해군 출신들이나 부두 노동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지옥주 훈련. 그것을 흉내내어 그들만의 지옥을 만드는 것이다. 백호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성난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 파도의 아버지를 잃었다. 그는 파도보다 강해지고 싶었다. 저 여자 천무진은 파도를 닮아 있었다. 강하고 냉정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저 여자를 이긴다면 마치 파도를 이기는 것과 같지 않을까? 좋아. 하자. 백호람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다음 날 사천왕은 결연한 표정으로 천무진을 찾아왔다. 그들은 마치 중대한 협상을 앞둔 사절단처럼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풍겼다. 백호람은 그녀의 책상 위에 자신들이 밤새 만든 지옥주 훈련 계획서를 내려놓았다. 1일차 야간 무의도 갯벌 극복 훈련. 2일차 고무보트 메고 강화도 만이산 등반. 6일차 수면 없이 24시간 철야 훈련. 7일차 최종 평가 인천대교 의영종도 해상 수영. 계획서의 내용은 살벌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가혹한 훈련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백호람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일주일입니다. 저희가 만든 이 지옥 훈련을 저희와 함께 완수해 주십시오. 서지혁이 조건을 덧붙였다. 만약 성공하신다면 저희는 깨끗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저희의 유일한 교관으로 모시고 이 학교에 있는 동안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백호람이 말을 받았다. 만약 포기하신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신다면 그 즉시 저희에게 무릎 꿇고 이 학교를 떠나 주십시오. 당신의 방식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남은 모든 자존심을 건 최후 통첩이었다. 천무진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들의 허세 뒤에 숨겨진 진심이 보였다. 이것은 도전이 아니었다. 우리를 부숴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서툴고 거친 방식의 절규였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깨트릴 수 없으니 당신의 그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우리로 재탄생시켜 달라는 처절한 항복 선언이었다. 천무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올라갔다. 좋다. 받아들이지. 그녀는 그들이 내민 조잡한 훈련 계획서를 집어들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피식 웃으며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렸다. 사천왕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너희가 지옥을 원하니 기꺼이 보여주지. 그녀는 서랍에서 새로운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건 애들 장난 수준이군. 내가 진짜 지옥주가 어떤 건지 첫날부터 뼈저리게 가르쳐주지. 너희가 짠 계획의 10배는 더 고통스러울 거다. 감당할 자신 있나? 사천왕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은 승리를 예감하며 결투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지옥으로의 초대장이었다. 그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다. 자신들이 판 무덤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일만 남은 것이다. 지옥주 첫날 새벽 4시. 인천 영종도 서쪽에 이름 없는 갯벌.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닷물이 빠져나간 광활한 갯벌은 마치 다른 행성의 표면처럼 스산하고 고요했다. 간간히 불어오는 바닷바람에는 짠내와 함께 갯벌 생명체들이 썩어가는 듯한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사천왕과 그들을 따르는 30여 명의 학생들은 약속 장소에 모여 불안한 눈으로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밤새 떠들던 허세와 객기는 이 압도적인 자연의 정적 앞에서 힘을 잃고 있었다. 진짜 오는 거 맞아? 여긴 어떻게 알고 오라고 한 거야? 서지혁이 입김을 불며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저편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다. 척척척척.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천무진이었다. 그녀는 훈련용 전투복에 군화까지 갖춰 쉬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이 세계의 주인이 자신의 영토에 강림하는 듯 비현실적이고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학생들 앞에 멈춰 서서 손에 든 두꺼운 종이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그들이 만든 조잡한 계획서가 아닌 군 작전 지도처럼 정교하게 수정된 새로운 지옥주 계획표였다. 지금부터 7일간 너희는 학생이 아닌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훈련병이다. 나는 너희의 교관 천무진이다. 내 말은 법이고 내 명령은 하늘이다. 토를 다는 놈, 요령을 피우는 놈, 포기하는 놈은 여기서 인간 취급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녀는 손가락으로 광활한 갯벌을 가리켰다. 첫 번째 훈련을 시작한다. 갯벌에 머리 박아. 네. 머리를 박으라고요? 최일도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천무진은 대답 대신 가장 가까이 있던 최일도의 뒷덜미를 잡아채 그대로 갯벌에 처박아 버렸다. 척.
하는 소리와 함께 최일도의 얼굴은 차갑고 질척한 갯벌에 처참하게 파묻혔다. 내 말 2번 하게 하지 마라. 전원 머리 박아. 제한 시간 10분. 실시. 그녀의 살벌한 기세에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갯벌에 엎드려 머리를 박기 시작했다. 차갑고 역겨운 갯벌의 감촉이 얼굴 전체를 감쌌다. 숨을 쉴 때마다 코 속으로 갯벌 흙이 빨려 들어왔고 목을 타고 흐르는 짠물은 눈을 따갑게 만들었다.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의 자존심과 오만은 갯벌 흙과 함께 질척하게 뭉개지고 있었다. 일어나. 10분 후 천무진의 명령에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들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갯벌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제 좀 정신이 드나? 좋다. 2번째 훈련. 전방에 보이는 저 등대까지 포복으로 왕복한다. 제한 시간은 없다. 해가 뜰 때까지. 학생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어둠 저편에 희미하게 깜빡이는 등대는 까마득하게 멀어 보였다. 왕복 10k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리였다. 포복 준비. 앞으로. 지옥의 서막이 올랐다. 학생들은 갯벌에 배를 깔고 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갯벌은 그들의 상상 이상이었다. 질척한 펄은 악마의 손처럼 그들의 몸을 잡아당겼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갯벌 속에 숨어있던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와 돌멩이는 그들의 손바닥과 무릎을 무자비하게 찢어놓았다. 상처 속으로 파고드는 갯벌에 소금기는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시발. 못해. 이딴 걸 어떻게 해. 1시간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울음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포기하고 주저앉는 학생들이 속출했다. 그때마다 천무진은 유령처럼 그들의 곁에 나타났다. 그녀는 욕을 하거나 때리지 않았다. 그저 포기한 학생의 옆에 나란히 엎드려 말없이 함께 포복을 시작했다. 조금의 지친 기색도 없이 기계처럼 정확하고 일정한 속도로. 그녀의 그 무언의 압박은 그 어떤 폭력보다 더 무서운 채찍이 되어 그들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선두그룹에서 기어가던 백호람은 이를 악물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 여자한테 평생 비웃음 당한다. 그는 오직 그 생각 하나만으로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그의 옆으로 천무진이 어느새 다가와 있었다. 훈련병 백호람. 내 뒤를 봐라. 백호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지못해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뒤로는 얼마 되지 않는 거리를 두고 수십 명의 동료들이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어떤 놈은 울고 있었고 어떤 놈은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 선두가 혼자 날뛰면 그 부대는 전멸이다. 내 어깨에 짊어진 무게는 내 몸뚱어리 하나가 아니야. 내 뒤를 믿고 따르는 저 30명의 목숨값이다. 내가 너무 빠르면 뒤에서는 따라오다 죽는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나? 그들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나? 내가 이끌어야 할 것은 내 분노가 아니라 저들의 희망이다. 천무진의 말은 차가운 비수가 되어 백호람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뒤에 있는 동료들을 책임져야 할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췄다. 그리고는 뒤를 향해 처음으로 소리쳤다. 야, 조금만 더 버텨. 거의 다 왔어.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30명의 학생들이 모두 등대를 찍고 출발점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았다. 피와 흙과 눈물로 범벅이 된 진흙 덩어리들이었다. 그들은 그대로 갯벌 위에 널브러져 해가 떠오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옥의 첫날이 끝나고 있었다. 지옥주 3일차. 그들의 훈련장은 인천 외곽에 버려진 채석장이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날카로운 돌멩이로 가득한 그곳은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장소였다. 오늘의 과업, 통나무 행군이다. 천무진이 가리킨 곳에는 어젯밤 내린 비를 머금어 더욱 무거워진 거대한 전신주 통나무가 놓여 있었다. 30명이 모두 힘을 합쳐 저 통나무를 들고 채석장 정상에 있는 깃발을 뽑아온다. 단 한 명의 낙오도 단 한 번의 포기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다. 알겠나? 네. 이틀간의 지옥 훈련을 거친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도끼가 서려 있었다. 운반 시작. 학생들은 일사불란하게 통나무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30명의 호흡을 하나로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들어 올렸지만 통나무는 기우뚱거리기만 할 뿐 쉽게 들리지 않았다. 백호람. 구령이 너무 빠르다. 뒤쪽에서 무게를 못 받고 있어. 서지혁. 내 위치가 너무 높아. 자세 낮춰. 천무진의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다. 그녀는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통나무가 그들의 어깨 위로 들렸다. 지옥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는 것은 갯벌 포복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다.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면 대열 전체가 무너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학생들은 서로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도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고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야, 최일도. 너만 힘드냐? 똑바로 들어. 강대웅. 내가 앞에서 좀 더 버텨줘야 해. 그때 대열의 중간쯤에서 비명이 터졌다. 한 학생이 탈진하여 그대로 주저앉고 만 것이다. 그가 놓친 무게가 주변 학생들에게 쏠리면서 통나무가 크게 휘청였다. 시발 나 더는 못 가겠어. 학생은 울음을 터뜨렸다. 최일도는 순간적으로 그냥 저놈 버리고 가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천무진의 목소리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내 훈련에 낙오는 없다. 버려지는 동료는 더더욱 없다. 일어나 새끼야. 최일도가 소리치며 쓰러진 학생의 목까지 어깨로 떠받쳤다. 내 몫은 내가 들어줄 테니까 넌 그냥 걷기만 해. 포기하지 마.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백호람은 전원 휴식, 1분간 자세 유지 라고 외치며 대열을 정비했다. 강대웅은 가장 힘들어하는 학생들 쪽으로 자리를 옮겨 무게를 더 짊어졌다. 서지혁은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내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지시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탓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지만을 생각했다. 쓰러졌던 학생을 부축하고 서로의 땀을 닦아주며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더 이상 통나무의 무게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료와 팀이라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무겁고도 뜨거운 책임감의 무게였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하여 깃발을 뽑았을 때 그들은 통나무를 내려놓고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서로를 부둥켜 안고 포효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의 기쁨이 아니었다. 이기적인 개인들의 집합이었던 자신들이 비로소 우리라는 이름의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감격의 함성이었다. 천무진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정상의 바람을 맞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 100kg을 드는 힘이 아니다. 10사람이 힘을 합쳐 1톤을 들어 올리는 지혜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가장 앞에서 혼자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뒤에서 처지는 동료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다. 너희는 오늘 경쟁자가 아닌 전우가 되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말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명령이 아니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제자들에게 스승이 건네는 따뜻하고 묵직한 가르침이었다. 지옥주의 마지막 날밤. 그들에게 주어진 최종 임무는
인천 앞바다의 작은 무인도에서 단 한 대의 낡은 고무보트와 지도, 나침반만을 이용해 본토의 약속된 지점까지 돌아오는 해상 침투 및 탈출 훈련이었다. 지금부터 너희는 적진에 고립된 대원들이다. 지원은 없다. 오직 너희의 힘과 동료를 믿고 이 바다를 건너 복귀해야 한다. 할 수 있겠나? 네, 교관님. 30개의 목소리가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밤바다에 울려 퍼졌다. 7일 전의 오합지졸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강인한 자신감과 동료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출항 초기 훈련은 순조로웠다. 김민재가 나침반과 별자리를 보며 정확하게 항로를 유지했고 백호람과 서지혁은 교대로 노를 저으며 팀을 이끌었다. 하지만 밤바다는 그들의 성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다.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파도는 순식간에 집채만해져서 낡은 고무보트를 나뭇잎처럼 흔들어댔다. 물이 찬다. 퍼내. 노를 놓치지 마.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을 비웃듯 거대한 파도가 보트를 덮치며 그대로 뒤집어 버렸다. 으악! 전원이 차갑고 어두운 밤바다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설상가상으로 나침반과 지도는 폭풍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완전한 고립. 그리고 절대적인 공포. 학생들은 패닉에 빠져 서로를 붙잡고 허우적거렸다. 백호람은 거친 파도 속에서 10년 전 아버지를 삼켰던 그날의 바다를 보았다. 지독한 트라우마가 그의 온몸을 올가매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공포에 질려 바닷물만 들이킬 뿐이었다. 그가 지켜야 할 팀이 와해되기 직전이었다. 전원, 내 목소리에 집중. 그때 폭풍 후 소리를 찢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천무진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교관의 그것을 넘어 생과 사의 경계에 선 야수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교관 천무진은 사라지고 오직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요원 독사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패닉에 빠진 백호람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정신 차려, 백호람. 내 아버지는 파도에 졌지만 너는 아니야. 넌 내 동료들을 지켜야 해. 지금 당장 뒤집힌 보트를 붙잡고 인원부터 파악한다. 실시. 그녀는 이어서 소리쳤다. 강대웅. 넌 힘 빠진 놈들 옆에 붙어. 절대로 놓치지 마. 김민재. 넌 파도의 방향과 바람을 읽어. 육지가 어느 쪽일지 계산해. 최일도 넌 계속해서 구령을 외쳐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해. 그녀의 명령에는 혼란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힘이 있었다. 학생들은 마치 조건 반사처럼 그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호람은 뺨의 고통에 정신을 차리고 보트를 붙잡고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치기 시작했다. 김민재는 공포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파도의 흐름을 읽었다. 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뒤집힌 보트에 의지한 채 거대한 파도와 싸우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이어진 사투. 체온은 떨어지고 힘은 바닥났지만 아무도 동료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지옥 같은 밤을 버텨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폭풍이 잦아들 무렵 그들의 시야에 작은 어선 한 척이 들어왔다. 구조된 것이다. 어선 갑판 위로 끌어올려진 학생들은 탈진하여 쓰러진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마찬가지로 온몸이 젖은 채 그들을 지켜보는 천무진이 있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자신들의 힘으로 서로를 믿는 마음 하나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 백호람은 천무진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바다라는 트라우마를 온몸으로 부딪혀 이겨내게 해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교관이 아니었다. 자신들을 구원한 지휘관이자 진정한 영웅이었다.
지옥주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지옥주가 끝난 후 인천해양공업고등학교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이전처럼 복도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거나 이유 없는 폭력이 난무하는 일은 사라졌다. 대신 운동장과 체육관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땀 흘리는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그 중심에는 천무진의 지옥주를 통과한 30명의 일기들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니었다. 학교의 질서를 바로잡고 다른 학생들의 훈련을 이끄는 비공식적인 선도부이자 모두가 동경하고 따르는 리더 그룹이 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천무진을 선생님이나 아줌마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마치 오랜 전통인 것처럼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우렁차게 외쳤다. 교관님께 대하여 충성. 그녀는 이제 단순한 기간제 교사가 아닌 아이들의 영혼의 강철 같은 규율과 뜨거운 심장을 동시에 새겨 넣은 절대적인 존재였다. 가장 경이로운 변화는 사천왕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학교의 제왕이었던 백호람은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는 지옥주 마지막 날 자신을 짓누르던 바다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돌파한 이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함과 깊이를 갖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강한 힘을 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훈련에 뒤처지는 동료들을 이끌어주는 데 사용했다. 그의 리더십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신뢰와 책임감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그는 졸업 후 해군 특수전전단 UDT에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를 삼킨 바다를 이제는 자신이 지키는 바다로 만들겠다는, 그리고 천무진과 같은 진짜 군인이 되겠다는 거대한 꿈이 생긴 것이다. 책사 서지혁은 자신의 명석한 두뇌를 더 이상 비겁한 계략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전략을 짜는 데 사용했다. 그는 천무진의 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30명 개개인의 신체 능력과 장단점을 데이터화하여 가장 효율적인 팀 훈련 조합과 개인별 맞춤 훈련 스케줄을 짜주는 작전 참모 역할을 자처했다. 그의 꿈은 해군 사관학교에 진학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함선을 지휘하는 전략가가 되는 것이었다. 행동대장 강대웅은 묵묵히 가장 힘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모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지옥주 훈련 중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진정한 희생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졸업 후 해양경찰 구조대에 지원하여 자신의 강한 힘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위대한 꿈을 키웠다. 트러블메이커 최일도는 더 이상 관심을 끌기 위해 경박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넘치는 에너지를 훈련에 쏟아부었고 특유의 친화력으로 훈련에 지친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달려가 동료의 상처를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설계실의 왕 김민재. 그는 더 이상 어두운 설계실에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는 천무진과 일기 동료들의 든든한 지지 아래 자신의 천재성을 마음껏 펼쳤다. 그는 동료들이 훈련 중에 겪는 신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혁신적인 훈련 보조기구들을 3D 프린터로 만들어냈다. 그의 발명품은 전국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박 설계 엔지니어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 가을 학교 축제인 해양제가 열렸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지옥주 일기들이 준비한 해상 인명 구조 시범이었다. 백호람의 지휘 아래 학생들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익수자 구조, 선박 화재 진압, 응급 처치 시범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선보였다. 그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과 강인한 눈빛에 지켜보던 모든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감탄과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천무진은 부두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땀 흘리며 서로를 격려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위로 1년 전 자신을 절망의 심해로 끌어내렸던 그날의 풍경이 겹쳐 보였다. 성난 파도 속에서 힘없이 가라앉던 이태아 하사의 마지막 모습.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죄책감과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태아를 지키지 못했다는 트라우마에 스스로를 가두고 가장 깊은 심해로 도망쳐 왔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이태아가 남긴 마지막 숙제를 풀기 위해 이곳으로 보내진 것이었다. 그녀의 눈앞에 이태아의 환영이 나타났다. 그는 훈련을 막 마친 듯 늠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깊고 진심 어린 경례를 했다. 교관님, 이제 괜찮습니다. 교관님의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천무진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그래, 태아야. 나 이제 괜찮아.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 내가 지키고 싶었던 바다. 이제 저 아이들이 너와 함께 지켜나갈 거야.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폐잔병이 아니었다. 거칠고 미숙했던 야생의 소년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올바른 팀으로 길러낸 진정한 스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제왕의 귀환은 한 명의 영웅이 아닌 하나의 전설적인 팀을 탄생시키며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다. 에필로그 심해를 지키는 자들. 5년 후 소말리아 아덴만. 해적선 접근. 전원 전투 배치.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 최영암의 함교, 날카로운 지휘 구령이 울려 퍼졌다. 검게 그을린 얼굴과 강인한 눈빛의 젊은 작전관이 쌍안경으로 해적선을 주시하며 침착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의 전투복에는 서지역 대위라는 이름표가 선명했다. 그의 지휘 아래 UDTSEAL 검문 검색대가 고속단정에 몸을 싣고 파도를 갈랐다. 돌격조 진입 준비. 고속단정 선두에서 팀을 이끄는 것은 이제는 베테랑의 풍모가 물씬 풍기는 백호람 중사였다. 그의 등 뒤로는 해양경찰 구조대에서 경력을 쌓고 특임대로 재입대한 강대웅 중사와 응급구조 전문가가 된 최일도 하사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해적들을 제압하고 피랍된 상선과 선원들을 무사히 구출해냈다. 작전이 끝나고 백호람은 위성전화로 누군가에게 짧게 보고했다. 교관님, 임무 완수했습니다. 전원 이상 무.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 진짜 적은 언제나 내 안에 있으니까. 천무진은 군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해양경찰 교육원의 자리를 잡고 신입 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 생존 훈련 교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만의 전설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더 많은 팀을 만들어 더 넓은 바다를 지키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다. 한편 대한민국 최대의 조선소. 새로 건조된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의 진수식이 열리고 있었다. 구축함의 설계를 총괄한 최연소 수석 연구원이 단상에 올라섰다. 안경 너머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그는 바로 김민재였다. 그가 설계한 함선이 이제 그의 친구들이 지키는 바다로 나아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5년 전 그날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세상을 지키는 가장 강한 팀이 되겠다는 약속을. 몇 달 후 인천의 한 낡은 부두. 그들이 처음 만났던 1번 부두에 사내 5이 모였다. 휴가를 나온 백호람, 서지혁, 강대웅, 최일도 그리고 김민재였다. 그들은 말없이 기름과 바닷물에 절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낡은 밧줄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들 뒤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천무진이었다. 여기서 뭐하나 훈련병들. 또 밧줄이라도 타게? 그녀의 말에 5명의 사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돌아보며 5년 전 그날처럼 우렁차게 외쳤다. 교관님께 대하여 충성. 천무진의 입가에 처음으로 따뜻하고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상처 입은 독사가 아니었다. 제왕의 심장을 품은 자랑스러운 제자들을 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스승이었다. 그들은 함께 노을이 붉게 물드는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았다. 심해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가장 밝은 빛이 되어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